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독자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입니다. 늘 그렇듯 모든 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세부사항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진실,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게 한 고통스러운 깨달음, 그 본질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아는 무언가를 건드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는 선택의 문제, 즉 남편이냐 애인이냐 하는 두 가지 갈림길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몇 년간 양옆에 살피며 자기 삶의 남자들을 해독하려 애쓴 끝에 마침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풍경 전체였음을, 자기가 다시 고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밤대라고 방치된 영토였음을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외도의 끝은 두 남자 사이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녀를 움직인 고통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 불륜에 대한 압도적인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은 존재했고 현실이었지만 그 밑에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무서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녀를 덮치던 차가운 공포, 즉 그 불륜, 그 강렬함과 인정의 섬이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는 인식. 만약 끊는다면 그녀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라고는 이제 와서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이는 텅 빈 껍데기뿐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두려움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다시 잊혀질 것에 대한, 진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본 후에 다시 자기 결혼 생활에 유령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눈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눈치는 말 한마디 없이 분위기를 읽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리는 미묘한 기술, 거의 육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조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그녀의 남편은 완벽히 눈치를 가졌습니다. 사업상 그는 파트너들의 듣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교 행사에서 그냥 흠잡을 데 없는 오함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드러내는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깥 세상을 향한 눈치는 날카롭지만 정작 자기 안의 영혼 상태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 그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읽을 수 있었지만 매일 밤 자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절망적인 침묵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외도가 결혼을 파괴한 진리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열이 나는 증상, 관계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던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감염을 마침내 드러낸 오한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편에게서 발견한 마지막 발견, 즉 절단, 이별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만든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해두세요. 우리는 애인의 환상임사부터 모든 것을 맡겨온 계시까지 여정의 모든 층을 탐험할 것입니다. 어떤 여자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느닷없이 불나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개로 결심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연고는 느린 침식입니다. 이 이야기 여자에게 애인은 악한 유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비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흑백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선명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든 초기 고통은 불륜의 전체의 고통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압도적인 신곡이었습니다. 주목받는 것, 욕망의 대상이 닿는 것, 다른 남자들 범행해서 그와의 대화에서 그의 단주는 시선 하나로 그녀를 우주의 중심처럼 느끼게 한다. 그것은 지메스리의 훔칠학과 견딜 수 없는 대조였습니다. 반조로운 예측 가능성, 공부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능적인 대화, 유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각오 한 조각이 된 느낌.
고통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가 아니라 세상에 이게 내가 느껴야 할 줄 감정이었나? 살아있는 느낌? 불륜은 처음에 그녀를 자신을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정상으로 받아들였던 삶을 나쁘게 만들려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녀가 경험한 것은 거울을 통한 각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에서 A는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당신의 방치된 현재를 비추면 고화질 거울로 기능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와 함께라면 그녀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결혼 생활 안에서 되지 못하게 된 모습을 잔인하고 부인할 수 없게 드러냅니다. 애인과의 모든 웃음은 그녀 자신의 침묵해버린 웃음의 메아리였습니다. 그와의 모든 깊은 대화는 남편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화기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거의 모든 이들이 빠지는 함정은 해결책이 거울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애인이 치료제라고 믿으면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반직관적이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비춰주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대담하고 더 관능적이고 더 살아있는 모습. 그는 그 버전이 존재하도록 허용한 촉매제였지만 그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근원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해방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인식은 그녀가 애인을 이상화하고 남편을 악마화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그녀를 둘러싼 두 남자 간의 경쟁이 아니게였습니다. 책임은 그녀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은 둘 중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까에서 훨씬 더 어렵고 심오한 질문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왜 진짜라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거울이 필요했을까? 왜 내 자신의 사상이 다른 남자의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있다고 느낄 만큼 약해졌을까? 초점은 그들에게서 그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정은 남자를 선택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재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불륜에 대한 완벽한 은유를 이해했습니다. 배신은 만성 두통에 대한 강력한 진통제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실존적 고통, 공허한 외로움의 증상이 완화시켰습니다. 일시적인 안도감, 스쳐 지나가는 희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짜 병, 즉 결혼 생활과 자신과의 깊은 단절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대한 슬픔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진통제에 의지해 사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단지 자기 영혼의 죽음을 미루는 더 정교한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찌우내기 위해 그녀는 약을 끊고 마침내 벽을 정면으로 맞질러야 한다는 것을. 몇 달간 이중 생활을 한 끝에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륜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정의 희열과 결혼 생활의 차가운 현실 사이로 소용한 고도, 질림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진실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하고 폭풍을 맞이하고 결과를 감당할 시간.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집의 기반을 흔들 감정적인 지진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훨씬 더 무서운 것,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내뱉습니다. 비난, 눈물, 벽에 던져지는 접시를. 그녀는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 상처, 입은 마음의 고통을 예상했습니다. 배신, 그녀의 떨리는 눈물의 고백 후에 그녀가 받을 것은 실용적이네요. 당황스러운 평온. 그녀의 남편은 호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정보를 배신이 아니라 문제로 처리하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의 반응은 상처 입은 남성의 반응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를 직면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논리적 단계에 대해 아이들을 위해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도구로서의 부부간 상담에 내말했습니다. 그녀의 대신은 비극으로 다뤄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도록 수정해야 할 순수한 행정적인 실수로서 취급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이 느낀 것은 이름에 있습니다. 정서적인 무효화,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헌정찬인하고 최종적인 현태 유기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파테러가 당신의 정서적 경험에 정당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그녀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그녀가 느끼는 혼돈을 비춰주지 않음으로써 그는 진짜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생땅은 진짜가 아니야. 당신의 고통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녀의 상처를 획스런 늘땅혼이 다룬 고통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그는 가장 가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경퍼적인 다리로 없다는 것을. 그는 강한 뜻 횡욕처럼 그들 사이를 막았고 그는 한쪽 강쪽에 있고 그녀는 다른 쪽 강쪽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단지 멀리서 삼명서를 소리치는 서른 악수를 흔드는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반직관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그의 분노, 질투, 고통,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신호였을 것입니다. 그의 결혼의 심장이 아무리 병들었을지라도 여전히 뛰고 있다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느낄 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 그의 평온함, 그의 차가운 논리와 합리성. 그것이 바로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자신에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조의 유지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 현장 유지, 그들이 함께 구직한 삶의 프로젝트를 위해. 그녀는 그 프로젝트에서 가치 있는 자산이었고 그녀의 일탈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기계의 결함 믿는 부품을 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정의 온도계라는 정신 모델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의 온도는 큰 갈등 없이 미지근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살아있는 연결의 온도는 갈등의 부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감정적 반응의 존재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뜨거울 수 있고 분노도 뜨거울 수 있으며 함께 나누는 슬픔조차도 뜨겁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유일한 온도는 차가움입니다. 무관심은 절대 0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결혼 생활의 온도계는 0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비유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공황 상태에 빠져 머리카락이 그을리고 얼굴이 감냉이로 뒤덮인 채 그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집, 우리의 기억과 꿈을 보관한다는 우리 내면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물통에 들거나 그녀와 함께 공황에 빠지거나 임박한 손질에 울기는커녕 단지 그녀의 친척 아일리에 쳐다보고 계산기와 클리퍼들을 꺼내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아,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수리 비용을 견적내 봅시다. 그는 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유지보수 문제를 봤을 뿐입니다. 남편의 차가운 반응은 단지 마지막 결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근본적인 진실을 보기 위해 필요한 돋보기였습니다. 항상 그녀 앞에 있었지만 너무나 그에 내재환됐고 그의 일부여서 그녀가 결코 그것을 문제의 진짜 근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진실. 그녀가 그를 버리게 만든 결정적인 특징은 그가 한 어떤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라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파괴적인 동시에 해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관습적인 의미의 사랑이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악의도 아니었고 심지어 적극적인 방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 근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특징은 그가 학대적이거나 불송전하거나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바로 그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뭔가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상태에 대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 상태를 영혼의 실명이라고 부릅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완벽하게 기능적이고 지적이며 심지어 성공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사실, 행동, 논리, 스프레드시트,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그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적 풍경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는 아내를 물리적 신체, 행동과 책임의 집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영혼을 보지도 깼습니다. 그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 뒤에 갈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녀의 침묵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적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신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불륜은 그녀가 떠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은 반지손 땡땡이였습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방의 어둠 속에서 남편 얼굴에 비추고 처음으로 무서운 선명함으로 그의 눈이 내내 그녀에게 닫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비극적인 것은 그는 그것을 어떻게 뜨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것들이 닫혀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의 색깔을 볼 수 없는 남자에게 몇 년 동안 설명하려 어찌했습니다. 이 발견은 희망을 소멸시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그가 이해해 줄 거야. 상남이 그를 고쳐줄 거야 라는 희망. 왜냐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게 만든 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맥인 사람에게 모네의 그림을 감상을 하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기인하면서 떠나기로 한 결정은 분노나 복수 행위가 멈춥니다. 그것은 자비 행위로 변화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그녀가 돌에서 물을 짜내려고 계속 시도할 수 없다는 깊은 인식. 그러면은 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녀의 결정을 확고히 한 마지막 은유는 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난 10년간 자신의 영혼의 노래, 기쁨의 구음과 은혜의 저음으로 가득 찬 노래를 불어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귀가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초음파 주파수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그녀가 저지른 유일하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시끄러운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주파수, 즉 불명예, 사회적 계약 파기의 주파수로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룰리와 유치부스의 초점에 맞춘 그의 반응은 그가 결코 그녀 영혼의 원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증명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남편의 영혼의 실명에 대한 슬픈 깨달음으로 그를 떠나기로 한 결정이 확고해지자 세스판에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애인, 이 모든 혁명이 촉매제였던 그 사람. 자연스러운 환상, 많은 이들에게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남편의 집에서 곧장 그의 품으로 달려가는 호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기인식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신화, 즉 구원자라는 신화를 해체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유혹은 거대했습니다. 그녀를 봐주고 욕망하며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그에게 달려가는 것, 그것은 쉬운 해결책이었고 토평오디와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고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라는 비밀 세계에서 공유했던 마복과 희열이 공과 금을 내꾸고 일상을 살고 일상의 문제를 겪는 현실의 관계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책감. 그녀는 단지 하나의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자신의 구원자를 새로운 기대와 규칙을 가진 새로운 관수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야기와 원형 분석에서 앵스링한 역할은 그녀를 구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운명인 형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총매제 또는 때로는 트랙스터의 역할입니다. 그는 정체된 시스템에 들어가 규칙을 깨고 오이기를 강요하며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든 다음 종종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그의 기능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우주적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는 화제를 시작하는 불꽃이었지만 그녀가 지어야 할 때 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발견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인 때문에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륜이 그녀에게 준 에너지, 인정, 힘을 사용하여 마침내 남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인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연료였습니다. 그녀가 들것에서 일어설 힘을 준 심정에 주입된 아드레날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그녀는 훨씬 더 큰 주권의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역할에 대해 감사하고 그를 떠내보내며 그를 그녀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자신의 여정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그를 목발처럼 의지하지 않고 홀로 걷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를 불륜 후 가장 흔한 함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즉 결혼 파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륜을 진지한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러한 시도는 거의 항상 새롭고 빠른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비밀의 역학은 현실에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비친 것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녀는 마침내 불륜이라는 장을 완전히 닫고 이전 장을 편습하려는 대신 백지로 가득 찬 새 책을 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평화를 준 운명은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녀가 천천히 목말라 죽어가는 험이었습니다. A는 새로운 대륙이 아니라 뗏목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뗏목을 만드는 것을 도왔고 그녀는 그것을 타고 자신의 망설임과 두려움이라는 거친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녀가 다른 쪽 강도계에 도착했을 때, 즉 자신의 자유라는 미지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뗏목에서 내려 그곳을 뒤로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뗏목의 목적은 건너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뗏목이 영원에 머무는 것은 결코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영원히 표류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마지막 용기 있는 행동 후, 집을 나온 후, 애인과 작별한 후, 전쟁의 소림이 끝난 후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평화입니다. 남편의 부재, 애인의 부재, 오직 그녀와 그녀의 거대한 결정이 메어릴 뿐.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뒤따르는 고통은 죄책감의 고통이 아니라 현기증의 고통입니다. 공허의 현기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특히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한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사회적 비난의 압력에 의해 증폭됩니다. 철학자 잔 폴 사르트르는 이것을 실존적 자유의 고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롭도록 선고리했다는 이달이 더 이상은 탓할 사람이 없어졌을 때, 영혼의 실명을 가진 남편도 요동하는 애인도 없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불행한 결혼보다 더 무섭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용감한 행동 후에 흔들리고 되돌아갑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공허감, 이 거대하고 설명서 없는 자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불륜이 원인이 아니라 진단 도구였음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실명을 환시켜준 것이었음을, 이별이 애니게로의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움직임이었음을, 이것은 공주가 성을 버리고 살아온 백마탄과 왕자를 만나던 텔레비전 같은 애가 아니라 삶 속에 확실한 마비를 죽을 대신 자유의 무서운 불확실성을 선백한 한 여성에 대한 실존 그 드라마입니다. 우리 문화는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섬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운명의 씨알. 그녀는 남편과의 인연이 운명이 엮어진 금빛의 시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그녀에게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걸 지금 금빛사시가 아니라 그녀를 어두운 바다 속에 묶어놓는 무거운 닷줄이 있다는 것은, 이건 마지막 결정, 모든 행동 중 가장 용감한 행동은 애널과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시도가 아니라 마침내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있도록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씨살을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벌는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비록 공기가 차갑고 외로울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문자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운명의 시비, 사실은 쇠사슬 내바증을 하계순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 즉 구원자가 가위를 들고 와서 끊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 안에서 그 가위를 찾기 시작하는 건가요?